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 뉴스 9월달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9월달 뉴스 중에서 제일 큰 빅뉴스는 오픈 AI사에서 새로운 AI 모델 O1을 출시했다는 거죠. 예전처럼 GPT-3, 4 이런 이름이 아니라 O1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료 사용자분들이시라면은 O1 맛보기, 프리뷰 모델, 그리고 그거보다 경량화된 미니 모델을 지금도 쓸 수가 있으시죠. 자, 특징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응답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AI 모델,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죠. 자,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 까다로운 과제에서 박사과정 학생들과 유사한 성능을 발휘한다. 야,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업무라든지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자격시험에서 83%의 문제를 올바르게 풀었다. 앞으로 수능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자, 그리고 경쟁 프로그래밍 문제 코딩 대회에서 89번째 백분위수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상위 11%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코딩도 AI가 사람보다 잘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향상된 추론 기능은 과학, 코딩, 수학 등의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특히나 유용하다라고 하고요. 자, 이 O1 모델은요, 강화 학습을 통해서 사고사슬 연마하고 사용하는 전략을 개선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요. 실수를 인식하고 수정하며 까다로운 단계를 세분화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적을 보시게 되면 이게 GPT-4-5와 비교해 놓은 것인데 수학대회에서는 O1, 아직까지 제대로 공개 안 된 이 모델이 제일 높은 점수, 맛보기 모델도 GPT-4-5보다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자, 코드폴스라고 하는 코딩 대회에서도 O1이 제일 높은 점수이고요. 맛보기 모델만 하더라도 GPT-4-5에 비해서 훨씬 높은 점수. 자, 놀라운 점은 박사 레벨의 과학 문제에서, 과학 질문에서 인간 전문가를 O1 모델이 뛰어넘었다라는 부분.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모든 분야에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과적인 분야에서 잘 되고요. 영문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GPT-4-5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O1 모델을 전 세계 사용자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IQ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120점이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거의 인간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수학 문제를 풀려봤더니 30문제 중에서 28문제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게 2등급인데 1.1등급 정도인 것 같다. 또 갤러리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회계학 문제도 맞추더라. 야, 이거 진짜로 놀라운 점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수학 문제를 테스트 해봤어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넣어봤는데 정답이 2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생각을 한 다음에 32초 동안 생각해서 2번이라는 정답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GPT-4-5에서 돌리더라도 정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고난도 문항이라고 알려진 기하 30번 문항을 제가 찾아서 넣어봤거든요. GPT-4-5에서는 16이라고 하는 오답이 나왔는데, O1 프리뷰에서는 147로 정답이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저도 체감할 수가 있었고, 추론 능력은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 이해할 수 있으시죠? 지구상 어떤 번역기도 읽을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했을 때 GPT-4-5에서는 못한다라고 하는데 O1 프리뷰에서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내용을 연결해서 추론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석해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오픈 AI사에서 공개한 사례인데요. 제가 한번 따라해봤어요. 이 문장이 무슨 말이지? 인공지능의 능력은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봤는데 GPT-4-5에서는 못 맞추고요. O1 프리뷰에서는 인공지능의 능력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네요 라는 뜻인 것 같다라고 추론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 추론 능력을 알 수 있는 부분. 자, 여러분들 이거 아재 개그 말장난이에요. 아마존에 사는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 이게 아마존 이거거든요. 자, GPT-4-5에게 물어봤더니 프라임이라고 대답을 해주는데 아니 O1 프리뷰에서는 닉네임 정리하고 언어 정답 만들고 이렇게 세분화하더니 아마존이야 라고 정답을 맞추더라고요. 이 추론 능력이 생각보다 잘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 O1 모델은 유료 가입자 분들이시라면은 미니 모델은 하루에 50개씩 질문을 할 수가 있으시고 프리뷰 모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0개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식으로 출시됐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비쌀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와 봐야지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계속 해가다 보면 앞으로는 또 뭐가 나올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오픈 AI사의 대표 샘 알트만이 올린 글이 있어요. 자기가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초지능의 시대라고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은 수십 년 안에 조부모 세대에게는 마법처럼 보였던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각기 다른 분야의 가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인 AI 팀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해주는 AI, 이거 해주는 AI, 나의 전문팀이 꾸려져가지고 날 다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거의 내가 왕이나 CEO가 되는 거죠.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잘 그런 것들을 조합하면 되는 것이고. 자, 개인 맞춤형 교육, 그리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아주 쉽게 누구나 가능해질 것이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낼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천일 안에 초지능을 우리가 갖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머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화제가 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쓰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팅 비용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들을 낮춰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자리 걱정들이 많은데 샘 알트만은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대부분의 일자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변화할 것. 과연 그럴까요?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AI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이 사람의 말처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O1 모델의 등장,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도 되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글의 노트북 LM이라고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생겨났더라고요. 자, 노트북 LM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쪽에 Try 노트북 LM 이거를 실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새 노트북 만들기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넣으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했던 고령화 시대에 대한 그런 문서들을 여기에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서들을 정리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약이라든지 추천 질문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심층 대화라고 해서 호스트 2명 생성이란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짧게 한번 들어보실게요. Ever feel like you're racing against time just to stay informed? Well, buckle up because today we're hitting fast forward. 마치 진짜 팟캐스트 진행하는 것처럼 제가 올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시작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하지 않은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도 사용하면서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의 대학 강의도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기능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의료 대란에 대한 뉴스 4개 링크를 여기에 넣어봤어요. 하나씩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뉴스를 어떻게 요약해줬는지 또 들어보시죠. 자, 아까랑 비슷하게 또 시작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뉴스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크다. 추석 직후라니, 야, 이거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죠 라고 하면서 그 뉴스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추석 때 이런 일이 펼쳐지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기사 내용을 좀 더 흥미롭게 팟캐스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에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AI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1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크립트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약해주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긴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팟캐스트로 이렇게 흥미롭게 줄여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주게 된다면은 야, 이거는 진짜로 쓸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실제로 벤처비트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내용을 실었냐면은 원래 이 노트북 LM이라는 게 학습이나 리서치 도구로 시작했는데 이거 기업에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의 사례들을 또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코드 정보에 대한 리포트를 업로드했더니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코드와 관련된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더라 라고 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노트북 LM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가 블로그에 대한 내용 자기가 쓴 거 올렸더니 원래 게시물에 없는 색상, 뉘앙스 및 맥락을 추가하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생성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올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를 해준다. 자, 그리고 이분은 1X 월드 모델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을 넣었더니 매우 상세하게 13분짜리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더라. 완전히 감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영어로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됐을 때는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자, 이런 기술은 사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유명 캐스터 목소리를 이용해서 올림픽 하이라이트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을 여기저기서 잘 쓸 것 같고요. 또 전에 노트북 LM을 공개할 때는 이런 기능도 공개했었어요. 두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조인 버튼을 눌러서 그 대화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대화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 참여형 팟캐스트 역시도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로 엄청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콘텐츠 생성 AI가 발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꽤 쓸모있고 재미있는 음성 콘텐츠 생성은 AI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뉴스, 블로그, 영상, 논문 등을 요약해서 흥미롭게 전달 가능하다. 데이터를 엮어 캐주얼한 대화, 뉴스, 팟캐스트, 교육 콘텐츠 등 여러 가지를 생성해낼 수가 있을 거고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알아서 관련 이야기를 앞으로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관심 있으시잖아요 라고 하면 썰을 풀게 되는 거죠. 흥미롭게. 자, 그리고 간단한 뉴스, 취향별 음악 재생 DJ, 간단한 정보 전달 콘텐츠는 AI가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보, 데이터를 생산한 자들에게 과연 AI 개발사 측에서 보상을 제공해 줄 것인가? 그런 점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메이저 언론사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구독자들에게 이제 유료로 돈을 내게 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생성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구글 애드센스처럼 개인이 제작한 콘텐츠에 AI가 접속해서 데이터를 긁어갔을 때는 보상을 해주는 방식들, 이런 것들도 좀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AI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지난 9월 25일에 메타 커넥트 2024 행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신기한 제품과 신기술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정말로 안경처럼 생긴 혼합현실 안경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혼합현실 안경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겁니다. 썼을 때 아직까지는 두껍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얇아졌죠. 자, 선명도는 지금 현재 저 정도라고 해요. 영화를 감상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텍스트 읽는 것 정도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 저렇게 디스플레이가 빛나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렇게까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제스처 컨트롤 이용해서 게임도 저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시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메시지가 왔을 때는 저렇게 손목 까딱까딱 해가지고 손가락 까딱까딱 해가지고 메시지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 렌즈가요, 재질이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재질로 렌즈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벼우면서 굴절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이크로 LED로 프로젝트를 쏘게 되면은 여기에 상이 맺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리온에 대해서 더 버지사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기사를 다뤄가지고 내용 정리해드리자면은 이게 각도는 시야각이 70도 정도라고 하는데 현존하는 혼합현실, 증강현실 글래스 중에서는 제일 넓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게는 98g, 100g 정도예요. 근데 똑같은 기능을 거의 제공하는 애플 비전 프로는 600g이니까 훨씬 더 가벼운 것이죠. 자, 그리고 프레임에 내장된 7개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가상 물체를 현실 공간에 고정하는 역할, 손을 추적하는 역할, 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한 대 만드는 제조 비용이
1만 달러, 그러니까 제작에만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비용의 대부분은 아까 보여드린 렌즈, 실리콘 카바이드 렌즈를 안정적으로 제조하는 데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은 50% 이상이 불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양상 제품의 가격은 휴대폰이나 노트북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양산되는 제품에서는 렌즈를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지 않을 계획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취재 결과. 자, 그리고 또 이 취재 결과 어떤 내용도 발견을 해냈냐면은 취재원이 오리온 출시 전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코드명 하이퍼노바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출시가 안 되고 진짜 친구랑 문자 주고받을 정보의 간략한 정보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안경을 먼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도 진짜 우리가 꿈꿨던 증강현실 안경에 많이 가까워졌다. 메타는 정말로 증강현실 안경이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지만 우리가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했는데 손가락을 막 이러면서 뭐 제어하고 그러다 보면 공공장소에서 창피할 수도 있고, 공공장소에서 내가 말로 명령하면서 하기에도 조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메타사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손목 밴드.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걸 차고 있으면 내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엄지와 검지를 붙인다든지 엄지를 굴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스마트 글래스 속에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고성능 섬유 소재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근전도를 사용하여 손 동작과 관련된 신경 신호를 해석해내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근육을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하는 순간 바로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밀리초 안에 이러한 신호가 입력으로 변환이 되니까 딜레이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스처가 인식될 때는 이렇게 진동을 줘가지고 제대로 인식됐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좋은 점은 이 카메라라든지 센서를 이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등 뒤에서 내가 제어를 한다거나 제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도 콘텐츠를 제어하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이 보니까 너무나 지금 완성도 높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더 버지사의 기자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메타 퀘스트 3의 보급형 버전 3S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생긴 모습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저게 혼합 현실 헤드셋이에요. 저걸 쓰게 되면 애플 비전 프로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실제로 시연하는 모습을 보시더라도 꽤 선명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렇게 여러 창을 띄워두고 영상을 보거나 메신저 창을 띄워두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자, 훨씬 저렴하다라는 것이죠. 자, 메타퀘스트 3 같은 경우에는 512기가의 가격이 $500 정도인데 3S 이게 128GB 제일 저렴한 버전 같은 경우에는 $30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돈으로 제일 저렴한 게 얼마냐? 43만 9천 원에 현재 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애플 비전 프로가 500만 원이 넘으니까 거의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더 버즈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가지고 몇몇 내용 소개해드리자면은 퀘스트 3와 동일한 혼합 현실 기능, 동일한 칩을 탑재를 했고요. 오히려 배터리 사용 기간은 살짝 길다라고 합니다. 2.5시간 정도. 크기는 3보다 살짝 크다라고 하고요. 근데 보급형이잖아요. 그래서 뎁스 센서는 탑재되어 있지 않고 해상도가 조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야각도 좀 좁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급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메타사에서 요즘에 생성형 AI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메타 AI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라마 3.2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이거는 오픈소스 멀티모달 모델이요. 멀티모달 다중 모드이기 때문에 일단 이미지 인식이 가능한 오픈소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음성 처리도 가능한데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 그 대화에 5명의 유명인 목소리를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연 모습 보시죠. Hey, are live demos risky? 자, 이렇게 라이브 데모를 할 때 문제점이 뭐냐? 라고 했더니 이게 예측 못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They can also be engaging, All right. memorable. 중간에 말 끊고 대화 이어가죠. Go for it. Just be prepared for anything to happen. 자, 좋은 거는 저렇게 화면에 대화 텍스트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챗GPT 고급 음성 모드에서는 그 글씨를 안 보여줘가지고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저런 방식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 기능이 메타 계열사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스냅챗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곳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메타사에서 내놓은 제품 중에 퀘스트 3보다도 사실 더 인기가 많은 제품은 메타와 레이벤이 합작해서 만든 이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일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해요. 자, 아까 보여드린 멀티모달 기능이 있는 라마 3.2 메타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걸로 뭐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응답을 주는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업데이트 전에는 Hey 메타, look and tell me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사진을 찍어서 인식하고 알려줘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look and tell me를 빼고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유용하게 본 사용 사례인데요, 이렇게 주차 위치를 기억할 때도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의 주차 위치 기억해 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어디에 주차했지 라고 하면 어느 구역에 주차했어요 라고 이미지 인식을 해서 알려준다는 거 너무 좋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이미지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전화번호 보이면은 바로 이제 전화를 걸 수가 있고, QR코드 스캔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핸드폰 꺼낼 필요 없이 스마트 글래스만으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지고, 음악 재생도 가능해진다라고 해요.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음악 재생해줘 라고 하면은 재생을 해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메타 AI를 이용한 통번역 기술이 공개가 됐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 릴스에서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를 내 목소리로 다른 언어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영어로 바꿔줍니다. This recipe was one of the first ones I uploaded to social media. A little while ago, I rediscovered it and made a couple of modifications to 자, make it even 앞으로 more 쇼츠 delicious.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나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바로 다른 언어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들이 곳곳에 들어올 것 같고요. 자, 심지어 이렇게 나의 목소리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해주는 기능에는 또 립싱크도 맞춰준다고 합니다. 지금 원래 스페인어로 얘기한 걸 영어로 하는데 입모양이 맞죠. 저런 기능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기능이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에도 들어간다라고 해요. Hey, ¿cómo estás? ¿Cómo está tu rodilla? ¿Has vuelto a entrenar? Hey, how are you? How is your knee back training? Doing well. Knee is doing well. It feels strong. I'm ramping up training. How are you doing? Are you getting ready for your next fight? Haciendo bien. La rodilla está haciendo 자, bien. 앞으로 몇 달 안에 Y 이 sentirse 기능이 fuerte. 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를 번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어는 빠져 있어요. 한국에는 저 메타 레이벤 글래스를 정식으로 출시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메타사의 여러 가지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제일 인상적인 발표는 뭐였나요? 정말로 메타사가 얼마나 스마트 글래스의 진심이며 거기에 AI 기술, 메타버스 기술까지 섞어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그려가고 있는지 정말 그들의 고집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발표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장하는 테슬라 FSD 소식이요. Full Self Driving 기능인데,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자면은, 자, 9월 달부터 버전 12.5.2, 자, 필요한 개입 사이의 주행거리가 약 3배 향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선글라스를 끼워도 시선을 추적한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앞을 주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선글라스를 끼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FSD에서 주차장 빠져나오기, 그리고 주차 및 후진 기능이 추가가 되니까 더욱더 편리해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버전 13에서는 필요한 개입 사이의 주행거리가 6배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중에 점점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어진다는 건 완전 자율주행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FSD 기능을 미국에서만 지금 현재는 이용할 수가 있는데, 내년 초에 유럽과 중국에서도 이 서비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FS 서비스가 2025년 1분기에 두 지역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까지는 규제 승인 대기 중 상태라고 해요. 자, FSD는 이미 유럽과 중국에서 사용 중인 오토파일럿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서 도로를 주시하고 필요할 때 운전대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FSD, 그 말대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기능들이 세계로 확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과연 언제 들어올 것인가? 자, 또 관련해서 테슬라에서 9월 달에 시연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FSD가 이 정도 현재 가능하다. 보시면 놀라워요, 진짜. 차선 이동 같은 경우에 요즘 뭐 껌인 거죠. 자, 그리고 비보호, 저렇게 회전 같은 경우도 눈치를 보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우회하는 기능, 도로가 저렇게 바뀌는데도 알아서 우회를 할 수 있다? 너무 대단합니다. 좁은 길에서도 저렇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길이 합쳐진다거나 길이 갈라지는 저런 곳에서도 내가 개입하지 않고도 앞만 잘 주시하고 있으면은 테슬라가 운전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돌발 상황에 있어서도 대처를 해주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테슬라의 FSD 기능의 발달과 세계로의 확장. 테슬라가 자율주행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또 지켜보시죠. 네, 이번 9월달 진짜 더웠잖아요. 그래서 9월달 기후변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뉴스들 모아봤습니다. 야, 이번 추석은 진짜로 추석 폭염까지 있어가지고 열대야까지 우리가 겪었었죠.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역대급 폭염에 정신건강 흔들, 기온이 1도 오를 때 우울감이 13%가 증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은 가톨릭 의대 예방의학교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한 자료이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참여한 21만 9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해요. 꽤 많죠. 거주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1도 높아질 때마다 우울 증상 호소 응답률이 13%가 증가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14.6%가 폭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건 2018년 논문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은 이런 비율이 19.1%로 젊은 층보다 더 높아서 고령자들의 우울증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또 폭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 비율은 불안이 31.6%로 제일 컸으며 이어 치매, 조현병, 우울증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폭염이 늘어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감도 늘어날 수가 있겠구나. 자, 내용 좀 살펴보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고온에 지나치게 노출된 신체가 체온 조절의 한계점을 초과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와 체온 조절 중추의 이상 등을 일으켜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평소에 적응된 기온보다 더 높은 기온에 노출되면 불편감, 수면장애, 일상생활의 저하 등으로 인해 우울감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많은 건강 영향 중에서 정신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진짜로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비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온난화를 막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영국이 아주 유의미한 일을 했어요. 마지막 석탄 발전소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용 정리해 보자면은 참 흥미롭죠. 영국이 사실 산업혁명의 시초잖아요. 1882년 수도 런던에 세계 최초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건립이 됐었는데 영국의 마지막 남은 석탄 화력발전소가 56년 만에 폐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영국은 주요 7개국 G7 중에서 처음으로 석탄 화력 의존 종식을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럼 고용됐던 직원 일부는 어떻게 되는가? 해체 작업에 투입이 되거나 나머지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은퇴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1990년 석탄으로부터 전기의 80%를 공급받았었는데 영국이요. 지난해는 1%까지 낮아졌다라고 해요. 대신에 가스,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원자력으로 보충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떤가? 독일은 2038년까지, 캐나다는 2030년까지, 이탈리아는 일부를 제외하고 2025년 말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해요. 유럽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빨리 앞서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향후 전력 공급이 정말로 안정적일 것이냐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거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과연 유럽이 원전을 많이 설치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와중에 한국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고 있는가? 대처 못한다라고 소송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청소년,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라면서 이제 헌법소원 4건을 냈는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살펴보시자면은 이런 거예요.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은 40%만큼 감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뭘 안 해놨다라는 겁니다. 기준 자체를. 자,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법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과 그런 친구들이 낸 소송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그런 사건도 펼쳐지기도 했어요. 자, 과연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주요 내용들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월 달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드렸고요. 저는 또 10월에 마지막 주 토요일에 10월 달에 있었던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